고맙다.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 진짜 친척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짜 손자는 100일간 한시도 떠나지 않았죠. 대체 누가 진짜일까요? 김동진 회장. 재계 10위권 안에 드는 동아그룹 창업주. 그에게는 수십 명의 친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기 암 판정을 받았을 때 단 한 명도 곁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가짜라도 좋으니 마지막 100일을 함께할 손자를 고용하기로. 그렇게 28살 백수 강수호가 50억을 받고 가짜 손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100일이 모두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것을. 오늘의 사연도 즐겁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2025년 9월 15일 28살의 나 강수호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6시 또다시 시작된 비톡 노크 소리. 강수호 씨 계십니까? 2천만 원 언제 갚으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조금만이 벌써 3개월째입니다. 오늘 안으로 1,000만 원이라도 안 갚으시면 당신 어머니 병원비 압류합니다. 어머니의 수술비 3천만 원. 그 돈을 구하지 못하면 어머니는. 나는 그날도 스마트폰을 켜고 구인구직 앱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거나 뭐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편의점 야간 알바. 시급 9,000원. 주유소 주말 근무. 시급 10,000원. 건설 현장 막노동. 일당 10만 원. 전부 다 해도 어머니 수술비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극구 25살에서 30살 사이 남성. 100일간 상속자 역할 대행. 보수 50억 원. 신원 조회 일절 불가. 계약 위반 시 법적 책임 추궁. 50억?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사기일 거야. 분명 장기 밀매나 마약 운반 같은 거겠지. 하지만 절박한 사람에게 희망은 독과 같은 법입니다.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광고 보고 연락드린 강수호라고 합니다. 강수호 씨, 내일 오전 10시 강남역 5번 출구 앞 블랙 벤츠가 대기할 겁니다.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지참. 늦지 마십시오. 저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일방적으로 끊긴 전화.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건 분명 함정이다. 아니, 혹시 진짜일지도 몰라. 50억이면 어머니 수술비는 물론이고. 결국 나는 다음 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2025년 9월 16일 오전 10시 강남역 5번 출구. 정말로 새까만 벤츠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강수호 씨 맞습니까? 타십시오. 차 안에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말쑥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배지를 단 그는 나를 차갑게 훑어봤습니다. 본명 강수호. 나이 28. 부모 이혼 후 모친과 2인 가구. 현재 모친 뇌종양 3기 진단. 수술비 3천만 원 필요. 본인 부채 총액 2천만 원. 맞습니까? 어떻게 그걸? 우리는 이미 당신에 대해 다 알고 있습니다. 학력, 경력, 범죄 기록 유무, 심지어 당신 어머니의 혈액형까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우리 의뢰인은 김동진 회장. 올해 78살. 동아그룹 창업주이자 전 회장입니다. 동아그룹이라면 그 재계 10위권 안에 드는. 맞습니다. 김 회장님께는 슬하에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장남과 차남. 하지만 장남 김정우는 1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차남 김정우는 20년 전 가족과 연 끊고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김정우의 아들, 즉 김 회장의 친손자 김민주는 3년 전 해외에서 실종됐습니다. 현재 28살. 당신과 동갑입니다. 그래서 저더러 그 손자 행세를 하라고? 정확합니다. 100일간, 딱 100일만 김민준 행세를 하는 겁니다. 김 회장님은 말기 암 환자입니다. 시한부 6개월, 의사는 3개월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장님은 외롭게 돌아가시고 싶지 않으십니다. 친척들은 죄다 유산만 노리고 진짜 가족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원하시는 겁니다. 가짜라도 좋으니 마지막 100일을 함께 해줄 손자를. 미친. 이게 무슨. 보수는 50억 원입니다. 계약금 5억은 지금 당장 드립니다. 나머지 45억은 100일이 끝난 후 지급. 단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100일간 절대로 정체를 들키지 말 것. 둘째, 회장님을 진심으로 대할 것. 셋째, 어떤 이유로든 중도 포기 불가. 이 셋 중 하나라도 어기면 계약금 5억은 전액 반환이며 추가로 위약금 10억을 물어야 합니다. 10억 위약금. 진심으로 대할 것. 정체를 들키지 말 것.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만약 회장님이 제가 가짜인 걸 눈치채시면요? 그럼 당신은 15억 빚쟁이가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되지 않게 저희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김민준의 프로필입니다. 생년월일, 학력, 취미, 좋아하는 음식, 어릴 적 추억까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사흘간 이걸 완벽히 외우십시오. 그리고 3일 후 저택에 입성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말하십시오. 왜 하필 저죠? 세상에 28살 남자는 많은데 당신의 눈빛 때문입니다. 눈빛이요? 회장님께서 직접 고르셨습니다. 후보자 30명의 사진을 보시고 당신을 선택하셨어요. 이유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저 이 아이의 눈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눈이라고만 하셨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눈이라니.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러 가는데 결정하십시오. 지금 당장.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상에 누워 미안하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울던 어머니.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악마와의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2025년 9월 19일. 사흘간 김민준의 삶을 외웠습니다. 1987년 4월 12일생.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좋아하는 음식은 된장찌개. 싫어하는 음식은 고수. 초등학교 3학년 때 할아버지 손잡고 놀이공원 갔던 기억. 중학교 2학년 때 할아버지께 처음 받은 만년필. 아버지 사망 후 할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진 것. 21살에 갑자기 유학을 떠난 것. 모든 것이 머리에 입력됐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2시 변호사의 차가 나를 데리러 왔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그럼 출발하죠. 김민준 씨.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강수호가 아니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으로 달렸습니다. 30분을 달렸을까? 높은 담장과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김동진 회장의 저택. 문이 열리고 차가 들어섰습니다. 넓은 정원, 분수, 그리고 저 멀리 3층짜리 서양식 저택. 압도당했습니다. 이곳이 내가 100일을 살아야 할 곳. 차에서 내리자 50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김비서입니다. 민준 도련님, 어서 오십시오. 도련님이라니. 28살 백수를
평생 도련님이라 불린 적 없는데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김동진 회장을 만나는 겁니다. 현관을 지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는 수많은 상장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 회장, 아들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어린 소년과 함께 찍은 사진, 김민준, 내가 연기해야 할 그 사람. 사진 속 소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을 꼭 잡은 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김 비서가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민준 도련님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게. 낮고 쉰 목소리. 하지만 권위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서재, 책장 가득 꽂힌 책들, 그리고 창가 쪽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한 노인. 김동진 회장. 마른 체구,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 눈이 나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할아버지. 얼마나 연습했던 대사인데. 하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나오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민준이가 맞느냐? 네. 그 한마디를 하는데 온 힘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내게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내 앞에 선 회장님. 떨리는 손이 내 얼굴에 닿았습니다. 많이 컸구나.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노인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손자를 그리워했는지. 미안합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연락 못 드려서. 준비된 대사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다. 돌아왔으면 된 거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회장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200일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 거라는 것을. 그날 저녁, 저택의 큰 식당에서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긴 테이블, 한쪽 끝에 회장님, 다른 한쪽 끝에 나. 그 사이 텅 빈 의자들. 김 비서가 음식을 날랐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먹어라, 민준아. 네. 나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 프로필에 있던 대로 김민준이 좋아하는 음식.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내가 어릴 때도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했지. 회장님이 나를 지켜봤습니다. 기억하느냐? 내가 6살 때 이 집 뒤뜰에서. 갑자기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프로필에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어릴 때 기억이 기억 안 나는구나.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내가 뒤뜰 연못에 빠졌었지. 내가 뛰어들어서 건졌는데. 아차. 이건 시험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일부러 틀린 정보를 던진 겁니다. 나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사실 기억은 납니다. 다만 너무 부끄러워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요. 회장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부끄럽다고? 네. 제가 할아버지 말씀 안 듣고 혼자 연못 근처 갔다가 창피해서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완전한 즉석 거짓말. 하지만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때 많이 혼냈지. 첫 번째 시험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회장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네 할아버지. 너는 왜 돌아왔느냐? 네. 3년이나 소식 끊고 지내다가 갑자기 왜 돌아온 거냐고 묻는 거다.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준비된 대답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준 시나리오대로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뵙고 싶어서. 그게 다냐? 네. 돈이 필요한 건 아니고.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정말입니다, 할아버지. 회장님은 나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 민마. 오늘은 피곤하겠지. 들어가서 쉬어라. 네,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같이 산책하자. 내가 어릴 때 자주 하던 거 기억하냐? 기억합니다. 그래. 내일 보자.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겨우 첫날인데 벌써 이렇게 힘든데 100일을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첫날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회장님이 계속 시험하세요. 당연합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50억입니다. 당신 어머니 수술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일부터 회장님의 진짜 친척들이 저택을 드나들 겁니다. 뭐라고요? 회장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에 유산을 노리는 친척들이 몰려들 겁니다. 조카, 사촌, 먼 친척까지. 그들은 당신을 극도로 경계할 겁니다. 갑자기 나타난 손자가 유산을 독차지할까봐. 그럼 저는 어떻게? 버티십시오. 그리고 절대 정체 들키지 마십시오. 한 번이라도 들키면 당신은 끝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정원, 달빛에 비친 분수, 아름다운 감옥. 이곳이 내가 100일간 갇혀 있을 곳입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2025년 9월 20일, 이틀째 아침, 약속대로 7시에 회장님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회장님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민준아, 저 나무 보이느냐? 큰 은행나무를 가리켰습니다. 네, 할아버지. 내가 10살 때 저 나무 아래서 처음 담배 피우다 걸렸지. 네, 10살의 담배라니. 프로필에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또 시험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그런 적 없는데요. 회장님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없지. 내가 그런 짓 할 아이가 아니었으니까. 할아버지가 장난친 거다. 아, 네. 시험이었습니다. 또다시, 민준아. 네. 할아버지한테 숨기는 거 없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심장이 멈췄습니다. 없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정말입니다. 회장님은 한참을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 믿는다. 하지만 그 말투에서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니 저택 앞에 고급 외제차 3대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회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친척들이 왔구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진한 화장, 목에 걸린 굵은 금목걸이. 큰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여자가 회장님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회장님은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수키야, 어쩐 일이냐? 어쩐 일이긴요. 큰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는데 조카가 달려와야죠. 그 뒤로 2명이 더 나왔습니다. 40대 남자, 그리고 30대 여자. 회장님, 저 정훈 아버지 아들 재석이에요. 큰할아버지, 저 명숙이에요. 친척들이 일제히 회장님께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회장님이 아닌 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숙희, 회장님의 조카가 나를 노려봤습니다. 누구세요? 회장님이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다. 내 손자. 뭐라고요? 숙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준이라니요? 3년 전에 실종된 그 민준이요? 실종된 게 아니라 유학 간 거였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다. 말도 안 돼요. 숙희가 소리쳤습니다. 3년 동안 소식도 없던 애가 갑자기 나타났다고요? 큰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니까 유산 노리고 온 거 아니에요? 숙희야, 입 조심해라.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니, 큰아버지, 이건 확인해 봐야죠. 정말 민준이가 맞는지. 그래, 민준이 맞다. 어떻게 확신하세요? DNA 검사라도 했어요?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DNA 검사. 만약 그걸 하면 나는 끝장입니다. 회장님이 숙희를 노려봤습니다. 내 손자를 내가 모르겠느냐? 그래도요. 요즘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요. 재석이라는 남자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회장님. 만약을 위해서라도 검사는 해야죠. 그게 민준이 형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요. 명숙이라는 여자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재석 오빠 말에 동의해요. 확실하게 해야죠. 세 사람이 일제히 나를 의심하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결정한다. 민준이는 내 손자다. 이것으로 끝이다. 하지만 큰아버지, 한마디도 더 하지 마라. 너희는 돌아가라. 회장님의 목소리에 권위가 실렸습니다. 숙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저희는 계속 지켜볼 거예요. 이 가짜가 큰아버지를 속이는지. 그들은 독한 눈으로 나를 한 번 더 노려본 후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회장님은 한참을 그들이 떠난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내 할아버지, 미안하구나. 저런 식구들을 보여줘서. 아닙니다. 아니다. 저 사람들은 원래 저래. 돈밖에 모른다. 평생 한 번도 할아버지를 찾아온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는 유산 타령이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노인이 정말로 외로웠구나.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점심 식사 준비됐습니다. 그래, 민준이랑 같이 먹겠네. 네. 우리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걷는 내내 나는 등 뒤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2025년 9월 22일, 사흘째, 아침 7시, 또다시 회장님과 산책. 어제보다 회장님의 걸음이 느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냥 조금 피곤한 것뿐이야.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들어가서 쉬세요. 아니다. 민준이랑 걷고 싶어? 우리는 천천히 정원을 걸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 네, 따라와. 회장님은 저택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사당이 있었습니다. 저기 내 아버지가 모셔져 있다. 아버지, 김정우, 김민준의 아버지, 15년 전에 돌아가신. 회장님은 사당 문을 열었습니다.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다.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일찍 갔는지도 모르지.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아, 너는 아버지를 닮았구나. 착하고 순수하고. 회장님이 나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는 다 잃었다. 아들도 손자도 전부 다. 그런데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다시 살 것 같구나.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가짜인데, 나는 거짓말쟁이인데, 이 노인은 나를 진짜 손자로 믿고 있는데, 할아버지, 괜찮다. 울지 마라. 기쁜 일인데. 하지만 회장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회장님을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다, 민준아. 할아버지는 괜찮아. 하지만 회장님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내 방에서 프로필을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에 대한 모든 정보 외워야 했습니다. 완벽하게.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 들어오세요. 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 7시에 서재로 오시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회장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김 비서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만년필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만년필. 도련님이 중학교 2학년 때 회장님께 처음 받으신 거예요. 그때 잃어버렸다고 하셔서 회장님이 평생 아쉬워하셨는데 다행히 창고에서 찾으셨대요. 감사합니다. 김 비서가 나갔습니다. 나는 만년필을 들여다봤습니다.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캡을 열어봤습니다. 펜 촉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민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김민준의 것입니다. 진짜 김민준의 것. 나는 가짜인데. 저녁 7시 서재로 갔습니다. 회장님이 책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들어오거라. 네, 할아버지. 앉아라.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만년필 받았느냐? 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걸 내게 주고 싶었다. 내가 잃어버렸을 때 할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느냐? 죄송합니다. 괜찮다. 이제 다시 찾았으니. 그런데 말이다. 회장님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하느냐? 사진을 건네받았습니다. 어린 소년과 노인이 함께 찍은 사진. 김민준과 김동진 회장. 10살쯤 돼 보이는 민준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기억합니다. 어디서 찍은 사진이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프로필에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사진만 있었지 어디서 찍었는지는. 어디였더라? 제주도였다.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할아버지랑 처음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아, 맞아요. 제주도. 그때 뭘 먹었지? 흑돼지요. 틀렸다. 네. 우리는 흑돼지 안 먹었다. 넌 그때 회 먹었어. 광어회. 내가 너무 맛있다고 난리였지. 손에 땀이 났습니다. 아, 맞아요. 광어회. 제가 착각했네요.
그래, 착각이었구나. 회장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준아, 내 할아버지, 너는 정말 내 손자가 맞느냐? 그 질문에 숨이 멈췄습니다. 당연하죠, 할아버지. 제가 민준이잖아요. 그래, 넌 민준이지. 회장님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알고 있다. 뭐려? 넌 가짜라는 걸.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나를 돌아봤습니다. 놀랐느냐? 내가 진작에 알고 있었다는 게. 저는 진짜 민준이는 2년 전에 죽었다. 해외에서 사고로. 나는 알고 있었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너를 받아들인 이유가 뭔지 아느냐? 외롭기 때문이다. 죽기 전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 곁에 있어줬으면 해서. 할아버지, 가짜라도 좋다. 연기라도 좋다. 그냥 100일만 내 손자처럼 지내줘.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알고 계셨다니.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내 눈을 보면 알 수 있거든. 거짓말하는 눈이라는 걸. 회장님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따뜻했다. 내가 날 대하는 그 따뜻함은 진짜였어. 그래서 널 곁에 두고 싶었다. 할아버지, 약속해다오. 100일만 내 곁에 있어다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수호야. 내 진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수호. 그 이름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2025년 9월 23일. 회장님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안 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아침 6시. 회장님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수호야. 네, 회장님.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다오. 익숙해지고 싶구나. 할아버지. 그래. 좋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진짜 손자와 할아버지처럼. 수호야, 너는 왜 이 일을 하게 됐느냐?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뇌종양 3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수술비가 3천만 원인데 저는 백수에다 빚쟁이라 목이 메었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받았구나. 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냐? 내가 효자구나. 효자요? 저는 거짓말쟁이인데요. 거짓말로 번 돈이라도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게 효도 아니겠느냐? 회장님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내 어머니를 뵙고 싶구나. 100일이 끝나면 같이 병문안 가자. 정말요? 그럼 내 손자 어머니인데.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택에 또다시 방문객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많았습니다. 5명. 수키와 재석, 명숙은 물론이고 60대 중반의 남자와 40대 남자까지 회장님의 먼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회장님과 나도 함께.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수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큰아버지,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무슨 이야기? 저의 이야기요. 정말 민준이가 맞는지. 또 그 소리냐?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요. DNA 검사를. 안 된다고 했다. 왜요? 뭐가 불편하신데요? 혹시 큰아버지도 의심스러우신 거 아니에요? 수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석이 거들었습니다.
회장님, 우리도 이해는 합니다. 손자가 보고 싶으셨겠죠? 하지만 만약 저 사람이 사기꾼이라면 어떡하시려고요? 명숙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유산 노리고 가짜 행세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뉴스에도 맨날 나오잖아요. 60대 남자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걱정돼서 온 겁니다. DNA 검사 한 번만 하시죠. 그럼 모든 의심이 풀리지 않습니까? 40대 남자도 거들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영수 씨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합시다. 5명이 일제히 나를 노려봤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DNA 검사를 하면 나는 끝입니다. 그때 회장님이 일어섰습니다. 다들 나가라. 뭐라고요?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큰아버지,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유산이지? 내가 죽으면 내 재산 나눠 가질 생각이지?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평생 한 번도 날 찾아온 적 없으면서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플 때도 단 한 번도 회장님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죽는다니까 달려왔지. 유산 때문에. 큰아버지, 진정하세요.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회장님이 격하게 화를 내시자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회장님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회장님은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는데 손에 피가 묻어났습니다. 피, 수키가 소리쳤습니다. 김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병원 가셔야 해요. 아니다. 괜찮아. 하지만 회장님은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나는 회장님을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친척들은 그저 멀리서 지켜만 봤습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김 비서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회장님을 들것에 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나도 구급차에 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버티세요. 수호야. 네. 고맙구나. 회장님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 들어가는 회장님. 나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암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도 장담 못합니다. 한 달.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이고 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달. 회장님께 남은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된다니.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쌍한 척은. 돌아보니 수키가 서 있었습니다. 불쌍한 척은 그만하세요. 어차피 당신 가짜잖아요. 우리는 알아낼 겁니다. 당신이 누군지, 그리고 당신을 감옥에 보낼 거예요. 수키는 독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본 후 돌아섰습니다. 나는 벽에 기댔습니다. 한 달, 회장님께 남은 시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100일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2025년 9월 25일. 회장님은 이틀간 입원 후 퇴원했습니다. 집에서 편히 계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을 침실까지 모셨습니다. 수호야. 네, 할아버지. 미안하구나. 할아버지 때문에 고생이 많지?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착한 녀석? 회장님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수호야, 약속 기억하느냐? 100일. 기억합니다. 할아버지는 100일을 못 채울 것 같구나.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사실이다. 의사도 그랬잖느냐. 한 달이라고. 괜찮다. 할아버지는 만족한다. 이렇게라도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할아버지, 수호야, 하나만 부탁해도 되겠느냐? 뭐든지 말씀하세요. 할아버지가 죽으면 할아버지 장례식에 와다오. 진짜 손자처럼. 당연하죠. 고맙다. 회장님이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하신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김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네. 이거 보셨어요? 김 비서가 신문을 건넸습니다.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동아그룹 김동진 전 회장, 실종 손자 귀환, 친척들 유산 분쟁 예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친척들이 언론에 흘린 것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실종된 손자가 3년 만에 돌아왔다. 하지만 친척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DNA 검사를 요구했으나 회장이 거부했다. 유산을 노린 사기극이 아니냐는 의혹.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저택 정문 앞에 차들이 보였습니다. 기자들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나는 이제 표적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신문 봤어요. 친척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당신을 저택에서 내보내겠다고요. 뭐라고요? 그리고 회장님의 재산 관리권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장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말도 안 돼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명분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가짜 손자를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버티십시오. 그리고 절대 정체를 들키지 마십시오. 한 번이라도 들키면 모든 게 끝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2025년 9월 28일. 친척들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매일 저택 앞에 기자들이 진을 쳤습니다. 가짜 손자 논란, 유산 사기극, 온갖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나는 저택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회장님 상태도 나빠졌습니다. 하루 중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내셨습니다. 나는 회장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님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수호야, 있느냐?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 물 좀.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수호야, 할아버지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네. 옛날에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말이다. 회장님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난했다. 정말 가난했어. 먹을 게 없어서 굶기도 했지.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지갑을 주었단다. 지갑 안에 돈이 많이 들어 있었어. 그 돈이면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지. 할아버지는 고민했다. 가져갈까? 돌려줄까? 어떻게 하셨어요? 돌려줬다. 주인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물었어. 왜 돌려주느냐고. 가난한 게 보이는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느냐? 모르겠어요. 가난은 고칠 수 있지만 양심은 한 번 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다고. 회장님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수호야, 너는 양심이 있는 아이다. 저는 거짓말쟁이인데요. 거짓말도 양심에서 나올 수 있단다.
내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처럼. 할아버지. 하지만 수호야, 하나 약속해다오. 네. 나중에 할아버지가 없어진 후에도 양심만은 잃지 마라.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양심을 팔지 마라.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그날 저녁, 저택에 또 손님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숙희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무슨 얘기죠?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당신 누구예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거짓말 그만하세요. 우리는 이미 알아냈어요. 숙희가 서류 뭉치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뭔가요, 이게? 진짜 김민준은 2년 전에 죽었어요. 프랑스에서 교통사고로 우리 사람을 보내서 확인했어요. 사망 증명서도 받아왔고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정말로 사망 증명서였습니다. 김민준. 사망일 2023년 7월 15일.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가짜란 말이에요. 인정하세요. 내일 기자회견을 열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공개할 거예요. 그럼 당신은 끝이에요. 사기죄로 감옥 가는 거죠. 숙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지금 당장 저택을 떠나세요. 그리고 큰아버지한테 유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아오세요. 그럼 우리는 당신을 고소하지 않을게요. 회장님한테 유산 포기 각서를요? 네. 어차피 큰아버지는 얼마 못 사실 거예요. 그 전에 각서만 받아오세요. 그럼 당신은 자유예요. 못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할아버지를 떠날 수 없어요. 미쳤군요. 감옥 가고 싶어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100일간 할아버지 곁에 있겠다고. 숙희가 비웃었습니다. 100일? 큰아버지는 한 달도 못 버텨요. 그리고 당신은 그 전에 감옥에 갈 거고요. 그래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숙희는 서류를 챙겨들고 일어섰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다 폭로할 겁니다. 준비하세요. 그녀가 나갔습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끝이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호야. 돌아보니 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언제부터? 다 들었다. 고맙구나. 나 때문에 감옥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 곁에 남겠다니. 회장님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가거라. 네, 나 혼자 있을게. 너는 어머니한테 가야지. 할아버지, 저는 약속했잖아요. 100일이라고. 괜찮다. 할아버지가 널 풀어주마. 가거라. 안 갑니다. 수호야. 저는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나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두고 못 가요. 저 없으면 할아버지 곁엔 아무도 없잖아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 바보 녀석아. 회장님이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내 손자 같구나.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튿날 2025년 9월 29일 오전 10시 숙희가 약속대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나는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회장님도 침대에 누워서 함께 보셨습니다. 숙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김동진 회장 곁에 있는 자칭 손자 김민준, 그는 가짜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진짜 김민준은 2년 전 프랑스에서 사망했습니다.
여기 사망 증명서가 있습니다. 수키가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가짜는 회장의 재산을 노리고 침투한 사기꾼입니다. 우리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지금 회장님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김민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장님은 그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실 겁니다. 속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선 겁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계속 틀어놔라. 네. 수키의 기자회견은 30분간 계속됐습니다. 온갖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사기꾼, 파렴치한, 유산 사냥꾼. 회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호야. 네, 할아버지. 저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언제 죽을지만 기다리고 있단다. 가족이라는 게 참 슬픈 거구나.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저택에 왔습니다. 2명의 형사였습니다. 강수호 씨 맞으십니까? 네.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동행하시죠. 심장이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영장 나왔습니다. 가시죠.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나타났습니다. 뭐 하는 짓들이냐? 할아버지, 김동진 회장님이시죠? 회장님, 이 사람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무슨 조사? 내 손자를 왜 데려가려는 거냐? 회장님, 이 사람은 회장님의 손자가 아닙니다. 진짜 손자는 2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나는 안다. 알고도 받아들인 거다. 네. 형사들이 당황했습니다. 진짜든 가짜든 이 아이는 내 손자다. 내가 인정했다. 하지만 회장님,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란 말이야. 회장님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기침이 시작됐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회장님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회장님은 계속 기침을 하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피, 회장님, 형사들도 놀랐습니다. 김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약 드셔야 해요. 회장님을 침실로 모셨습니다. 형사들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회장님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쟤 때문에. 아니다. 괜찮아. 하지만 회장님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의사를 불러야 해요. 아니다. 그냥 좀 쉬면 돼. 하지만 회장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약했습니다. 나는 회장님 손을 잡았습니다. 떠나지 마세요. 제발. 그날 밤 회장님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진찰 후 의사가 나를 불렀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며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의사가 떠났습니다. 나는 회장님 곁에 앉았습니다. 밤새도록 2025년 10월 1일 회장님은 사흘째 혼수 상태였습니다. 나는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깨어나세요. 제발.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택에 친척들이 몰려왔습니다. 수키, 재석, 명숙, 영숙 모두 1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회장님의 침실로 몰려왔습니다. 비켜요. 왜 우리가 못 들어가요? 김 비서가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친척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큰아버지, 수키가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래요? 얼마나 남았대요? 재석이 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며칠이라고. 며칠. 그럼 유언장은 작성하셨어요? 아직입니다. 뭐라고요? 유언장도 없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법정 상속으로 가면 복잡해진다고요. 수키가 나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큰아버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유언장도 못 쓰게 한 거예요. 제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 아니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나가세요. 여기서. 뭐라고요? 할아버지가 편히 쉬셔야 해요.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감히 우리 보고 나가라고? 우리는 친척이에요. 당신이야말로 가짜 주제에. 수키가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회장님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회장님을 봤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큰아버지, 친척들이 침대로 몰려왔습니다. 회장님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수호야. 목소리가 너무 약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 고맙다. 회장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큰아버지, 정신 차려요. 유언장 써야 해요. 수키가 회장님을 흔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수키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는 한 번도 할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큰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유산, 그것만 원했지. 회장님의 목소리가 더 약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큰아버지를 사랑해요. 거짓말. 다 보인다. 너희 눈에 욕심만 보여. 큰아버지. 회장님은 더 이상 친척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나를 봤습니다. 수호야. 가까이 와라. 나는 회장님 얼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네, 할아버지. 들을게요. 고맙다.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가짜였지만 진짜보다 더 따뜻했어. 할아버지, 약속 지켜다오. 양심 잃지 마라. 약속할게요. 회장님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 내 손자야. 저도 사랑해요. 할아버지.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깨어나요. 소리쳐 불렀지만 회장님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진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종하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회장님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진짜 손자를 잃은 것처럼. 2025년 10월 2일, 회장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 저택은 장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빈 침실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 식사라도 하셔야죠.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틀째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안 계신데 어떻게 먹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김 비서가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도련님이 이러시는 걸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알아요. 알지만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틀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죠? 친척분들이 오셨습니다. 또 나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는 벌써 10여 명의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키가 제일 먼저 나를 봤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나가야 해요. 뭐라고요? 장례는 우리 가족들이 치를 겁니다. 당신 같은 가짜는 필요 없어요. 저도 가족입니다. 가족? 웃기지 마세요. 당신은 사기꾼일 뿐이에요. 재석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장례식에도 오지 마세요. 창피해서 어떡해요. 명숙도 끼어들었습니다.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올 건데. 가짜 손자가 장례식에 있으면 우리 가문의 망신이에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더러 장례식에 오라고 하셨어요. 큰아버지가 정신이 없으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당신은 오면 안 돼요. 수키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회장님을 담당했던 그 변호사. 잠깐만요. 변호사가 친척들을 제지했습니다. 강수호 씨는 장례식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슨 권리요? 가짜인데. 회장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강수호 씨가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말도 안 돼요. 이건 회장님의 유언입니다. 유언? 친척들이 술렁였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수호가 장례식에 손자 자격으로 참석하게 하라고. 그럴 리가 없어요.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언장 공개는 장례식 다음 날 할 예정입니다. 유언장? 친척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유언장에 뭐라고 쓰여 있죠? 그건 공개일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해주세요. 안 됩니다. 회장님의 뜻입니다.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수키가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저 가짜가 유산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우리는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그러십시오. 법정에서 봅시다. 변호사가 나를 봤습니다. 강수호 씨, 준비하세요. 내일이 장례식입니다. 네. 2025년 10월 3일. 장례식 날.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김 비서가 준비해준 상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 붉게 부은 눈, 이틀간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빈소는 저택 대신 시내 대형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동아그룹 창업주의 장례식. 수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수십 명.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저기 가짜 손자다. 사기꾼. 나가. 사람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빈소에 들어섰습니다. 회장님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온화하게 웃고 계신 모습.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1번, 2번, 3번.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가짜 주제에 감히 절을 올려. 수키가 나를 밀쳤습니다. 비켜요. 우리가 먼저 절 올릴 거예요. 친척들이 나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들은 줄지어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 슬픔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빨리 끝나길 기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본격적인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수백 명이 줄을 섰습니다. 나는 상주석에 앉았습니다. 친척들은 불만스러워했지만 변호사가 막았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입니다. 강수호 씨가 상주석에 앉는 것도.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문객 중 일부는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가짜 손자래. 사기꾼이잖아. 뻔뻔하게 상주석에 앉아 있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해서. 조문은 오후까지 계속됐습니다. 쉴 틈도 없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녀가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당신이 수호 씨인가요? 네. 저는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회장님의 오랜 친구였죠. 그러셨군요. 회장님께서 당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를요? 네. 100일간 함께 지낸 손자라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께서 행복해 하셨어요.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회장님은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박미선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빈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을 쐬고 싶었습니다.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밖에는 어둠이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호야. 돌아보니 김비서였습니다. 네. 이거 드세요. 김밥과 물을 건넸습니다. 배고프시죠?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감사합니다. 김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김비서가 내 옆에 섰습니다. 도련님, 잘 버티고 계세요. 저는 도련님이 아닙니다. 회장님에게는 도련님이셨어요.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수호는 내 진짜 손자라고.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마음이 통했다고.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부탁하셨어요. 수호를 잘 부탁한다고. 김비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회장님, 도련님, 내일 유언장이 공개됩니다. 준비하세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모든 걸 계획하셨을 거예요. 그날 밤, 나는 빈소에서 밤을 샜습니다. 회장님 곁에서.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4일.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오전 10시. 저택 서재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친척들, 변호사, 그리고 나.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유언장 공개. 회장님의 재산은 수천억 대. 누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됩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봉인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김동진 회장님의 유언장입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작성하셨습니다. 일주일 전이면 내가 저택에 온 후였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진의 유언장. 2025년 9월 25일 작성. 친척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나 김동진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먼저 내 조카 김숙희에게. 숙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당신은 평생 나를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플 때도. 하지만 내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다. 유산 때문에. 숙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에게 주는 것은 1원이다. 뭐라고요? 1원. 단 1원. 그것이 당신의 몫이다. 숙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1원이라니.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김정훈의 아들 김재석에게. 재석이 긴장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20년 전 가족을 버리고 도망갔다.
당신도 아버지를 닮았다. 돈만 보이면 양심을 버린다. 당신에게 주는 것도 1원이다. 안 돼. 재석이 소리쳤습니다. 김정우의 딸 명숙에게. 당신에게도 1원. 1원? 나한테도 1원이라고요? 명숙이 울부짖었습니다. 변호사는 친척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1원. 당신에게는 1원. 친척들이 발광했습니다. 이게 무슨 유언장이에요? 우리를 모욕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예요. 변호사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가 남았는데요? 나머지 재산 전액은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강수호에게 상속한다. 네.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친척들이 소리쳤습니다. 강수호. 그는 100일간 내 곁에 있어 주었다. 진짜 손자보다 더 진짜 같았다. 그에게 내 모든 것을 준다. 이럴 수가. 수키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재석과 명숙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무효예요. 무효. 친척들이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다. 조건? 강수호는 내 재산을 받기 전에 3개월간 시험을 거쳐야 한다. 그 3개월 동안 그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상속 여부가 결정된다. 시험이요? 또한 이 시험을 관리할 사람은 박미선이다. 박미선? 어제 조문 왔던 그 여자. 회장님의 친구.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상이 유언장의 내용입니다. 말도 안 돼. 친척들이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천억의 재산. 나에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분노와 절망에 찬 얼굴로 곧 서재에는 나와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강수호 씨. 네.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편지요?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혼자 읽으세요. 변호사도 나갔습니다. 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회장님의 필체로 쓰인 편지. 손이 떨렸습니다. 수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아버지는 이미 곁에 없겠구나. 놀랐지? 할아버지가 너에게 전 재산을 준다니. 하지만 이건 선물이 아니다. 시험이야. 수호야, 돈이란 무서운 거란다. 사람을 변하게 만들지. 할아버지는 평생 많은 사람을 봤어. 돈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고 친구가 배신하고 양심을 버리는 걸 봤단다. 너도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시험을 만들었어. 3개월. 그 3개월 동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볼 거야. 돈을 욕심내는지 아니면 마음을 지키는지 기억하렴.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 양심을 잃지 마라. 그것만 기억한다면 너는 진짜 할아버지의 손자다. 사랑한다, 수호야.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나를 시험하는 겁니다. 돈을 줄 테니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겠다는 것.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2025년 10월 10일. 유언장 공개 후 일주일. 박미선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시험 관리자였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수호 씨, 유언장 내용은 이해하셨죠? 네. 3개월간 시험을 받는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당신을 지켜보라고. 무엇을 지켜보는 건가요? 당신이 돈 때문에 변하는지 아니면 마음을 지키는지.
그럼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평소처럼 사세요. 저는 그저 지켜볼 뿐이에요. 박미선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건 회장님 재산 목록입니다. 총 3,500억 원. 3,500억? 숨이 막혔습니다. 그중 10억 원은 지금 당장 드릴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쓰세요. 10억? 나머지는 3개월 후 최종 결정됩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전액 드리고 통과하지 못하면요?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회장님은 당신을 믿었어요. 배신하지 마세요. 배신 안 합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하죠. 그날부터 내 통장에 10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10억? 한 번도 본 적 없는 돈. 어머니 수술비 3천만 원은 이미 해결됐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보내줬으니까요. 어머니는 무사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회복 중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병실로 갔습니다. 수호야, 엄마. 어머니는 많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수술 잘 되셨다고 하더라. 다행이야. 다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고생했지. 아니에요. 수호야, 그 돈 어떻게 구한 거니?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혹시 나쁜 짓 한 건 아니지? 아니에요, 엄마. 정당하게 번 돈이에요. 정말?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당하게 번 건 아니었으니까요. 가짜 손자 노릇한 데 가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 믿는다. 우리 아들 착하니까.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응? 저.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갑자기 왜 그래?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 그냥 착한 사람이면 돼.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런 거 안 봐라. 그냥 남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면 돼. 남한테 부끄럽지 않게. 응,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지금 부끄럽지 않은 걸까? 회장님을 속였는데. 하지만 회장님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셨고,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10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작은 원룸을 얻어 살았습니다. 10억이 있었지만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말이 계속 떠올랐으니까요. 양심을 잃지 마라.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노숙자를 봤습니다. 할아버지쯤 돼 보이는 노인. 추운 날씨에 떨고 계셨습니다. 나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드렸습니다. 노인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한 거 드시고 찜질방 가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이 회장님처럼 보였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모습. 나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조금씩 나눴습니다. 고아원에 500만 원, 양로원에 500만 원,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씩. 많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박미선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강수호 씨, 저택에 와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이세요? 친척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유언장 무효 소송입니다. 법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입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친척들이 결국 법적으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2주 후 법정에 섰습니다. 친척들이 죄다 모여 있었습니다. 수키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우리 큰아버지를 속였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진짜 민준이는 죽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민준이 행세를 한 거예요. 하지만 김 회장님은 알고 계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큰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친척들은 온갖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약했습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회장님은 정신이 온전하셨습니다. 유언장도 공증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든 진짜든 회장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것이 회장님의 유언이고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패소. 유언장은 유효합니다. 친척들이 망연자실했습니다. 나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박미선을 만났습니다.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수호 씨, 축하합니다. 네. 당신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박미선이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원하신 대로 당신은 양심을 잃지 않았어요. 10억 원을 받고도 사치하지 않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이제 회장님의 재산 전액이 당신 것입니다. 서류를 건넸습니다. 3,500억 원. 모두 내 이름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수호 씨,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넌 이미 내 진짜 손자다. 자랑스럽다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회장님은 당신을 믿으셨어요. 끝까지. 저도 할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알아요. 회장님도 아셨을 거예요. 박미선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당신이 결정하세요. 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회장님의 마지막 말씀. 양심을 잃지 마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2026년 4월 3일. 회장님이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회장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요즘 재단 만들었어요. 회장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 돕는 재단이요. 회장님의 묘비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가짜 손자로 시작했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짜와 가짜가 뭔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는 피가 아니라 마음이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엄마도 완전히 나으셨어요. 이제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만나 뵙고 싶어 하세요. 멀리서 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약속 지킬게요. 양심 잃지 않을게요.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착하게 살게요.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마치 회장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고, 잘했다고, 사랑한다고.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과 함께 2026년 9월 19일 회장님을 만난 지 정확히 1년. 나는 저택을 다시 찾았습니다. 비어있던 저택.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로 가득했습니다. 고아원으로 만들었으니까요. 회장님의 저택을.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환한 웃음소리. 회장님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소리.
김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회장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 좋겠네요. 분명 그러실 거예요. 이 저택에 다시 생명이 돌아왔으니까요. 나는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과 산책했던 그 길. 이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가짜에서 시작했지만 진짜가 됐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 모습이 회장님의 미소 같았습니다. 가짜 상속자로 시작했던 100일. 하지만 그 100일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진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김동진 회장님, 제 인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짧았지만 할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양심을 잃지 않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진짜 손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영원히 할아버지 사랑합니다.